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도 오히려 기회가 되고 더 굳건해지는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오늘 모쪼록 이 학술대회, 학술 세미나가 잘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학교의 아름다운 풍광도 그래서 같은 문학을 하고 또 가르치고 글을 쓰는 이런 동지들이기 때문에 내가 세계 속 한국 문학 이것 외로 한 절반은 우리 같은 그 식구로서 하는 뭐 비밀스러운 고충도 말씀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지금 사회 발전이 되고 또 저기 모두 멀티비전적인 시청각적인 뭐 그런 거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를 주로 쓰는 이거 활자 문화적인 문학이 아주 뒤떨어지고 순환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나는 15년 전에 정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많이 누렸습니다. 좀 문학이 대접받고 아주 좋은 시절이었어요. 학생들한테 뭐 평가받거나 그런 신경도 안 쓰고 마음대로 했는데 저는 좋은 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요새는 원고도 별로 없고 뭐 학생들이 또 조수를 평가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참 고충이 많다는 걸 생각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이야기하다 보면 또 자기 잘 지냈다는 이야기 자랑을 하고 왔나 약올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혹시 이야기 중에 오해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널리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그래요. 본래 정치외교학과 법정대학을 다녔습니다. 법정대학. 그리고 판검사 같은 거 하라고 그래서 철없이 이렇게 내가 1957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이제 법정대학을 갔었는데 거기 가서 1학년 때 말이죠. 서대문 형무소도 가보고 그 다음 오후에는 저기를 갔습니다. 국회의사당. 근데 맨날 싸우고 또 사형수 죽이는 거 그걸 그 조수영대 그래 허위 장군이라고 그분이 제1호라 돼요. 사형수 제1호 의병장인데 왕살로라고 있죠. 서울에 왕산 허위 장군이 한국 사형수 제1호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으스스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가보니까 맨날 싸우고 말했어요. 자유당 때 그 엄상섭 위원이 3일 동안 마이크 잡고 했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보다는 문학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과를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래서 문학을 하고 국어문학과 교수로 정년됐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본래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전과를 갔는데 백철 박사한테 난 많이 강의를 듣고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소설 쓰는 방법을 한마디도 안 해요. 이론만 하고. 그래, 그래도 개인적으로 한 걸 그걸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평론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년한 뒤로는 야, 내가 본래 문과에 간 것은 전과를 했던 것은 소설 쓰기 위해서 창작하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문장순을 해야 되니까 평론하고 학술론문으로 다르잖아요. 소설이. 그 한 동아문화센터 다니고 그 3년 반을 다녔습니다. 우물쭈물 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필명으로 해가지고 응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그래요. 안다고 그래서 친구들로 후배 뭐 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문단에 올라가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필명으로 해서 우리 친구나 후배들이 내 이름 아니까 적당히 봐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필명으로 해가지고 해서 소설 또 한국 소설이죠. 한국 소설 거기 당선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별로 활동을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벌여놓은 학술적인 그 마무리가 좀 덜 돼 있고 그리고 평론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서적 해야 되죠. 평론해야 되죠. 또 소설 써야 되죠. 그러니까 바빠요. 이거 너무 벅차. 그러니까 평론
했던 사람으로서 함부로 글을 써서는 야 너 그저는 잘난 척하고 뭐 깎고 그러더니 이건 뭐야 이게 그럴까봐 발표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또. 그래 조심스럽게 지금 써놓고만 있고 그럽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한 5편을 발표했는데 중편도 하나 발표하고 나머지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내가 학문으로 하던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제적인 뭐 저 해외 한글 문학을 주로 하는 것인데 이걸 내가 창립을 했어요. 이거 선생님도 같이 박두기 선생님이나 이승화 교수님도 같이 하셨는데 2003년도에 이제 국제 한문학회를 개설하고 정식으로 이거 학회 등록도 하고 학전 뭐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거 창립을 했습니다. 초대 회장도 하고 물론. 그래서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마무리하지 안 그러면 안 되겠어요. 지금 이러다 이제 뭐 박 교수나 이 교수님 먼저 책을 내버리고 나는 김세고 말이죠. 지금 20년 동안 해온 데 20년 됐습니다. 벌써 세운 지가. 그래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도 바쁜데 이러다 보니까 저 11월 달이 됐네요. 지금 달력이 두 장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내가 우물쭈물 하다 이럴 줄 알았다는 버나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묘비명에다가 나 우물쭈물 하다 이럴 줄 알았어 하는 그런 묘비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말이 되는데 좋은 작품 마무리하시고 건강 많이 챙기면서 학문적으로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은 말이죠. 문예창작학회이기 때문에 엊그제 이제 경주 가서 학회가 있었죠. 세계 한글 작가대회. 그리고 오면서 기차 속에 생각했습니다. 뭘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뭘 할까. 그럴 중에 문예창작학회가 왜 한국에서 먼저 어디서 생겼는가 그거를 말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한나절 동안 많이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왔는데 참고로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만 문창과 뿌리가 어떻게 됐나 한국에서 이걸 알기 위해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말이죠. 그전에는 문학을 하려면 또 미술이나 뭐 조각이나 이렇게 뭐 그런 거 다 하더라도 음악도 그렇고 도제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선생하고 제자 한 2-3사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도제식으로 옛날을 문학 예술 또 모든 예술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창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것을 제도적으로 문학 이론과 실제를 체계화시켜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이미 그래 왔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걸 1950년대 6.25 전쟁이 끝난 뒤 휴전된 뒤로 백철 교수 있죠. 문학평론가 백철 교수님 이 양반이 처음에 착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백철 교수님은 우리 아주 은사님이시다고 그러는데 은사님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내가 올림픽 공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올림픽 공원. 거기 무슨 행사 때 좀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공간이. 그래서 그동안에 임동건 선생님이 서울예대 학장을 먹고 살기 좋은 뭐 그냥 권력자 되거나 무슨 뭐 당간부 뭐 다 이런 뭐 검찰 뭐 이쪽으로 나가는 거. 또 북한에서 또 보면 유별하게 이 문학정화 국문과 출신들 문학부 이쪽 출신들은 또 그쪽 방향에서 잘 써줍니다. 좀 보면 특히 당간부로 많이 지원합니다. 이런 행정간부 이런 무슨 이런 권력 이런 뭐 사법 뭐 이런 데는 좀 거기도 가긴 가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첫째가 당간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많이 가죠. 아니면 이 대학 교수나 뭐 이 저 고등학교 교사 뭐 이런 거로 나가야 되는데 거긴 또 지독하게도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게 좀 쓸만한 놈들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별로 다
타고난 것 같지는 않은데 무지 열성만 좋은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게 되면 작가까지는 가기는 가겠다. 그런데 작가로서의 성공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꿈 대신 달기라고 뭐 그래도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인원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것도 끝까지 가겠는지 몰라요. 좀 이따가 또 그러면 또 딴 데 가거든요. 이런 정도니까 그 이제 북한에 문학대학이라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문학대학을 내왔어요. 문학대학을 내왔는데 가장 어려운 시절에 문학대학을 내왔는데 문학대학을 내오고 나니까 개교를 못합니다. 우선 학생 수도 문학대학 가서 작가가 되겠다는 학생 수가 이게 적은 데다가 구타고 대학 가면 뭐하냐 이렇게 또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학생은 그런 대로 좀 모았어요. 모다 보니까 그래 대학격은 조금 높으니까 전문문학대학이니까 지방의 각 북한은 여기처럼 국문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 도의 사범대학이 한 개 내지 두 개씩 있습니다. 그 교원 양성하는 데인데 그게 이제 그 국문과가 하나씩 있거든요. 국문과가 있고 그렇게 하고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 그게 하나 제일 크거든요. 그건 조선어문학부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과들이 여러 개 있거든. 고전문학, 세계문학, 뭐 의학, 여기만 신문, 방송, 뭐 그 문예창작 그게 좀 크거든요. 그게 하나 크고 그다음에 영화 연극대학에 시나리오 창작학과만 딱 있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 외에는 없거든요, 기본.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단독문학대학이 평양에 중앙대학으로 하나 딱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좀 지방사범대학 가기보다 간데 그걸 또 일반이 지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북한은 작가단체가 유일하게 조선작가동맹이잖아요. 조선작가동맹은 여기 말하는 한국문인협회나 뭐 한국작가협 이거하고 또 성격이 다르잖아요. 당의 문예정책을 집행하기엔 집행기관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니까 그 대학에 가는 것은 작가동맹 추천이거든. 작가동맹에서 일정하게 자세일 텐데 이 검토를 해서 그 작가동맹에서 추천해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을 일단 하면 조금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동맹 사람들이 좀 간부들이 좀 이렇게 좀 추천을 해가지고 조금 뭐 옥수수 배낭이라도 좀 얻어먹고 뭐 또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작가들은 이게 권력이 없으니까 뇌물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글이나 좀 배워주고 야 너 그 대학 가도록 내가 도와줄게 뭐 열심히 좀 배워라 뭐 이렇게 해서 시도 몇 조각 어디 내주고 뭐 하면 또 실적도 좀 있고 하게 되면 좀 그런 거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학생은 그런 대로 됐는데 아이고 대학을 다 해서 학생 먹고 보니까 이게 교수진이 없어요. 이번에는 또 교수진이 없어서 다른 대학들에서 있는 걸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그 대학들에서 사람을 안 내놓는단 말이죠. 자기들도 못 살라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는 학생은 당연히 좋은 대학 타이틀을 가지니까 문학대학에 안 오려고 그래서 몇 대째 개교를 못하다가 김정일이 속 타서 자기가 일부러 문학대학 내놨는데도 자기 지시도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 타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를 없앴어요. 없애버리고 문학대학을 김일성 종합대학 문학대학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니까 타이틀이 높아지니까 교수진들도 오고 그 작가들 좀 보내려니까 실력 있고 잘 가르치는 작가들 좀 교수로 보내자고 하는데 그 작가들이 안 가겠다. 난 내 작품 써야지 그게 어찌 가서 그렇게 얼마 안 되니까 개혁을 이렇게 해서 지금도 아마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북한 작품들 최근에 그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혹시 보는데 이젠 보기 싫어 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왜 이런 정도 됐냐 이게 이렇게 점점 더 한심한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화를 봐도 그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이게 전망이 별로 없고 작가 인원수로 봐도 벌써 뭐 한국에 오니까 뭐 한 3만 명 된다는데 이게 나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 북에 있을 때는 제일 많았을 때 3,600명이었거든요. 작가가 되기가 원래 힘듭니다. 북에서는 단간부가 되는 작가가 되느니 단간부 되는 것이 한 10분의 1은 더 쉽습니다. 작가가 되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이게 우선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몸이 이게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고 해서 가뜩이 그러니까 뭐 대충 그런데도 지금 뭐 이게 없잖아요 사람을. 제가 올 때는 다 줄어서 한 1000명밖에 안 됐는데 뭐 이제는 온 지 한 10년 넘어 됐으니까 제 생각에 이제는 한 500명이나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여러 가지 추측을 좀 해봅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북한 당국이 주체 사실주의 문학을 정말 성공적인 문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게 제 보기에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합니다. 이번 2부 1세션에서는 세계 한국어 문해 창작의 현황과 쟁점을 가지고 발표하고 토론 진행할 텐데요. 2부 사회를 맡은 저는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함정임입니다. 다만 독자가 있잖아요. 잘 아는 세대도 있고 그렇지만 독자가 펼쳐져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일종의 문단문학이다. 이제 문단문학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문제도 생겨나 있다. 이런 특징을 제가 짚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형식들에서 제일 꽃피울 수 있는 장르가 바로 수필이라고 말해지는 어떤 넌픽션 에세이. 제가 말하는 것은 넌픽션 에세이인데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보다 더 장르 문제를 좀 확산할 기회가 시간이 왔다는 것이 제 믿음인데요. 19쪽부터 전기 평전 문제로 더 확산됩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한국에서 문학을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의 문학은 시나 소설 같은 게 중심이 되죠. 픽션 문학이 한국처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집착하듯이 픽션 문학이 강조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해외 나가면 다른 장르도 픽션 문학만큼은 아니지만은 다른 장르의 범위도 굉장히 넓고 거기 좋은 작가들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 그게 아주 소외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리가 바로 저는 해외에 있는 한인 작가들이라는 것이고 그분들의 에세이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쪽이 제가 확산이 돼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났다고 그 연장선 속에서 새롭게 좀 확산해야 될 장르가 전기, 평전 이런 장르다. 시소설의 19쪽에 보면 시소설 중심 문학의 공백이 있다. 한때 우리 문학이 특히 한 소설이 넌픽션 문학을 다스리면서까지 넌픽션 문학을 이끌면서까지 자리한 시절이 있었다. 토지 이런 것 같으면 이제 넌픽션을 더 뛰어넘잖아요. 갖고 다니죠. 난소국 이런 넌픽션을 갖고 다니는데 이제 문학은 그렇게 넌픽션을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픽션 그 자체죠. 그 널려 있다는 거죠. 써야 할 것들이 널려 있는데 못 쓰고 있다는 그 자리를 이제 채워넣는 사실 문학이 당시 이제 조정래 선생하고 김치혜 선생이 오셔서 했던 거예요. 그 버클리 문학 협회들하고 제가 가서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요건 이제 그 12월 달에 그 미도 기독무협 20 출판 감사예배 거기는 다 출판 감사예배를 출판 기념회로 갔던 거고요. 제가 가서 뭐 특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회원들하고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윤영숙 요번 이제 제가 직접 가르친 사람들은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세 번째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모여서 찍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2월 1일 날 지난해 2월 1일 오니까 1월 말쯤에 이제 저를 위해서 여기 환송회를 해준 겁니다. 환송회. 그리고 와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처음에는 버클리 문학을 가지고 미주 쪽으로의 어떤 그 우리 문학과의 어떤 유대 관계 이런 플랫폼으로 쓰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버클리라는 지역이 미주 전체를 커버하기 어렵고 버클리 문학 회원들의 마인드가 좀 거기까지 확장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화정지 국제화 센터라는 걸 차리고 한국에서 이제 미주 문학 단체를 초청했죠. 4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과 이윤아 교수도 그때 버클리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전문학관에서 모였습니다. 2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대전 근교를 이렇게 돌아봤고요. 여기. 그리고 이제 이 1박 한 다음에 유성에서 숙박에서요 중요하다라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명재 선생님 말씀에 그 수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간절함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쪽 부분을 잘 모르니까 하는데 지금 이제 김하나 선생님 교류하신 거 보고 또 그 아까 그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됐습니다. 2번 넘어가서요. 그 이제 선생님 글을 읽어보니까 엔젤라 정의
시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미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해 놓으셨는데 아마도 이제 그 후손들은 모국어가 서툴고 또 거기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고령이실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러신 분들이 주로 쓰시는 작품들이 고국의 향수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 토로와 같은 상투적인 시어 낱말, 문장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등등의 이유로 미적 가치가 떨어지는 작품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주문학 문인들의 평균적인 작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 질문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게 언어의 문제인데 그 언어의 문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모국어를 이제 후손 점점 1.5세대, 2세대로 넘어갈수록 그 언어가 이제 모국어가 서툴 테니까요. 차라리 그렇다라면은 아까 이명재 선생님 제가 질문 드린 건 그래서 선생님께서 현지 상호 보완적인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갖고도 그냥 일상 언어에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제 문학 언어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의 여지는 많겠지만 그냥 그 현지 언어로 창작 활동하는 것도 한인 외국 문학, 이주 문학의 어떤 한 장르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엊그제 그 앤디김이나 영김 사실 우리와 별 상관도 없는 교포인데 한국에서 보도해 주는 거 보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제 한국 교포들이 글을 써서 그 작품들이 의미가 있다면 그거를 우리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한 2번, 3번 정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완성되고 좀 논점 있는 그런 논문으로 질의에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걸 드리고요. 사실 이제 제가 쭉 미주 한국문인협회에서 400명 몇 명 했더니 우리 김병덕 선생님께서 이제 900명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셨네요, 사실. 근데 900명이라는 건 이제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보고선 이 두 번째 이제 질문부터 이제 사실 이제 그분들을 만나고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연세들은 높은 데도 불구하고 하면은 굉장히 소녀처럼 또 남성들은 소년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어떤 우리보다는 환경이 건강 환경이 좀 좋죠. 그래서 건강하죠. 그 부분도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이 보면 이민 갈 때 그때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이분들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죠. 그리고 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많이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해 보면 그렇지 않고요. 열정과 개인적 가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학력이 높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교육의 어떤 기회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창작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런 강의 처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숙제를 냈죠. 숙제를 2개씩 해온다 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이미 어떤 분들은 벌써 30년 전에 써놨던 원고 뭉치를 들고 오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문학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맞지만 여러분이 써놓은 글들도 여러분의 자식이니 그걸 잘 닦아서 세상에 이렇게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따라오는 걸 보면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3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현지에서 본 건 한국 문학으로 보겠고 우리가 볼 때는 이민 문학, 미국에서는 미국 한국 문학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민족의 이제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 언어를 두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한국인의 기준이냐? 우리가 이제 속지주의냐, 속인주의냐 이런 문제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거기 갈 때는 아들이 하나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공부를 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한국 사람이니까 반드시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거기서 살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면 민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오픈돼서 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여러분 절대 한국 쪽 보고 문학하지 말고
세계 쪽을 보면서 문학을 해요. 그럼 한국이 여러분을 따라갈 것이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영어에 완전히 능숙한 건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영어가 좀 이렇게 영어. 그다음에 주변 문학사라는 용어를 지금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선 관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 용어가 맞아요. 뭐 주변하면 이제 중심하고 이렇게 이제 대립되는 그런 용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뭐 흔히 뭐 문학사에서 김윤식 선생님도 쓰시기 위해서 그냥 썼는데 사실은 좀 다시 생각해 볼 용어이긴 해요. 근데 제가 쓴 의도는 그 중심 주변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그 실제 그 현장이 이제 다 이제 실정적으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변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또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뭐 주류 문학을 형성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주변 문학이라고는 현장 문학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그 뜻이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주변이라는 용어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그 차별성 문제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작품의 수월성이라든가 뭐 완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국내 시와 이렇게 막 그 동등하게 비교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물론 거기에 뭐 평균치에 이렇게 도달할 만한 그런 작품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사회 내지는 그 미주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한 그런 분위기나 서정성, 장소성 이런 것들이 우리 문학에 편입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도 좀 보수적이에요. 그 미주 시단의 작품들을 보면은 리얼리즘적이고 리리시즘적인 것은 뭐 많은데 모더니즘적인 실험성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소홀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수정 선생님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발표 정말 잘 들어서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은 정말 방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셨고요. 또 너무나 이런 연구의 접근 방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새롭고 문예창작 쪽에서는 좀 낯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SNS나 이런 인터넷 문서로부터 주요 키워드들을 태깅해서 그 어떤 주제를 갖는 의미값을 갖는 어휘의 분포를 의미망으로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온톨로지나 워드넷 같은 전산 언어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실제로 전산 언어학 분야에서는 그 문예창작, 문학 쪽의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여러 번 로그콜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예 텍스트처럼 풍성한 어휘를 가진 것이 없고 그런 것으로부터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학 텍스트로부터 감성 어휘를 추출하기 주제 단위를 자동화해서 추출하기 이런 것들이 저작 도구 같은 것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인데요. 아마 선생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연구물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뿐 아니라 선행 연구물이 계속 축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지식의 총량을 생각하면은 이런 지식의 처리 방법이 앞으로 후속 연구 세대들에게는 보편화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특정 어휘로 표상되는 지식의 체계 그리고 담론의 지형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고 유효한 패턴을 명시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이어가 본다면 정량적인 분석의 질적인 측면을 조금 더 기하기 위해서 분석의 수준을 조금 더 세부화해보는 그렇게 해서 해석적 생산성을 조금 더 높여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여기 표 넘버링이 좀 바뀌었는데요. 아마 이 자료집에서 일련 번호가 이렇게 한 번에 매겨진 것 같아요. 표 9, 표 10, 그림 7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주요 키워드 빈도,
토픽 모델링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에 따르면 이제 거의 하나의 결론에 해당하는 건데요. 한국 문학계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탐로는 주로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계 작가, 한국어로 창작된 한글 문학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그런데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도 연구 초기에는 종족 정체성 관점으로 이제 접근한 것이 많고 오늘날에는 조금 상호 문화주의 관점에서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아까 김수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대가 이제 적중되면서 통합적인 정체성을 갖는다고 보지 않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또 예상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아울러서 민족적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양한 논의들이 너무 거칠게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이 계층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또 추론 규칙이 그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의미상 연계와 또 범주화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족이라든지 고려인이라든지 기타 지역별로 한인문학 연구의 어떤 이 선행 연구들을 특성을 이제 도출해서 상호 비교해보기 또는 주로는 이주 초기에 한인문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기별로 한인문학 연구의 변화나 그 추이, 경향 이런 걸 조감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지역이나 그런 시기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한인문학의 실태나 유기적 영향관계를 이런 접근 방법이라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거고요. 원래 이걸 하려면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모으면 전처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려인들에 관심 있으면 고려인들을 그걸 따로 모으고 조선족은 따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전처리를 다 하고 공백도 다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석을 할 때 그 컴퓨터를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계속 연구를 같이 하자. 그리고 결국은 그 양반들이 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런 빈도수밖에 안 되거든요. 빈도수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은 결국 숙련된 문학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숙련된 문학가들만 감성 분석을 할 수. 그러니까 단어들을 쭉 뽑아서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건 결국 해석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원광대학교에 있습니다. 강연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는 나라 세계 웬만한 대륙에는 다 가서 그쪽 현지 문인들하고 뭐 교류도 갖고 또 한국 문학을 소개하고 했었는데 대체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자 이제 미래창작학회가 해외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한인 문인들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 연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미국 LA에 가서 그쪽 교민들이 어떤 작품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교류도 갖고 또 미국 또 알래스카에도 갔다 온 바가 있고 또 호주에도 2번 그렇게 이제 가서 그쪽 현지 교민들의 작품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올해서부터 우리 그 뭐 글로벌 뭐 국제화 이런 얘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그 교민들이 세계 각국에 많이 나가 있는데
어떤 작품을 쓰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어느 한 학기 학생들한테 이제 쭉 리스트를 작품 목록을 가지고 막 읽히고 발표도 시키고 그리고 그 국제 한인문학 그 학술지에 막 두고도 안내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 그 글은 56쪽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그 이명재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쪽을 봐주실래요? 5쪽 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학술지 5쪽에 이제 중간쯤에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글 문단 보면 이제 남북한 인구를 합쳐서 7,680만 명인데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의 수가 194개 국가에 743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외교부의 통계로 잡힌 인원이고 불법 체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이제는 800만 정도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8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그 한민족 그 한글을 쓰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살게 되었는지 그 연원을 좀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제 글의 서두 부분 이민사회의 형성 배경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북한도 개척에서 시작이 된다고 제 글은 시작이 됩니다. 그 압록강, 두만강 이남은 되게 척박한 땅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강을 넘어가면 만주벌판이라고 합니다. 만주벌판. 아주 산악 지역인 함경도, 평안도에서 살아가던 우리 선조들이 뭐 탐관 오리의 수탈도 아주 자신했고 또한 몇 년 흉년이 들고 하면 그 만주 그 강만 넘어가서 그 화전민어서 씨 뿌리고 하면 농사가 꽤 잘 돼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도 지방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 어떤 농작물 수확 그런 개념이었습니다만은 점점 그 집단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명동 초원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때 네 가구가 양반 가문이었는데 우리 참 그 제대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면은 오히려 이쪽보다는 삼정의 문란으로 이렇게 후고한 날 뭐 수학한 거 다 빼앗기고 하는 이 그 조선보다는 우리를 간섭하는 사람들이 없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 가서 땅을 개척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명동촌이 형성이 되죠. 바로 그때 윤동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의 정조부 윤재옥이라는 분은 이네들 141명이 집단 이주했는데 바로 그 얼마 전에 먼저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동 쪽에 큰 이제 그 전락이 형성되었다 하니까 그쪽에 가서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뭐 수확물 다 그냥 공출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 땅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어떤 그 항일운동의 근거지로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도 이주민 대열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동쪽으로는 극동적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주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카자흐스탄 국적의 소설가 반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설
그의 소설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가 바로 연해주 이민사예요. 근데 그 소설은 1824년 6월 10일 저녁 하면서 그 이제 작은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톡 근처에 와 살고 있더라.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는 상당히 그 이주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간도와 연해주 이민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그런데 아까 이병재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1937년 강제 이주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어요.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근데 그 노일 전쟁 때 일본이 워낙 그 당시 강성 대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한판 전쟁이 붙었는데 조선에 그냥 극동 함대를 괴멸시켜버려요. 일본 해군력이 막강해가지고요. 그리고 청일 전쟁 때 청나라 전 중국 대륙을 호령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가 그냥 초전에 박살이 됩니다. 일본이. 그리고 또 중일 전쟁 1930년대 중일 전쟁 때도 전혀 힘을 못 쓰고 일본한테 굴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연해주 땅이 일본에 귀속이 됩니다. 그 러시아 땅이 일본 영토가 되어버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스탈린이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막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이 연해주 땅에 조선인들이 저렇게 20만 명이나 와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조선인이란 놈들은 다 일본 식민지 하에 일본인이니까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영토 내에 일본이 가져가긴 했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되찾은 우리 소련 영토 내에 조선인들이 20만 명이나 살고 있단 말이야. 그냥 두면은 일본의 그 어떤 지시를 받아와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큰일 났구나 해서 20만 명이나 되는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수십 차례 열차에 태워가지고 중앙아시아 허벌판에다가 강제로 그냥 보내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가 한참 추울 때였다고 합니다. 뭐 집에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도 데리고 탈 수 없었어요. 그냥 숟가락만 가지고 열차 속에서도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한겨울에 그냥 집도 절도 없는 그런 벌판에다가 그냥 이주를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현재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 살고 있던 그쪽 지역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좀 식량을 좀 대주고 해가지고 연명하고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슴 아픈 이주 역사가 있고요. 자, 하와이로의 이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 정말 LA 쪽에 뭐 100만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하던데, 하와이로의 이민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된 북간도와 연해주 이민과는 달리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직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이전이었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 손이 딸린다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요. 주한 미국 공사 알렌이라는 사람이 조선인을 이제 고용을 했죠. 그래서 1902년 12월 20일부터 5년까지 65차례에 걸쳐 조선인 총 7,226명을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일하러 온 이제 그 남정네들이 나이가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듣다 보니까 노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선에 있는 처녀들 사진을 모아서 보내서 이렇게 해서 사진 결혼을 해서 이민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얼마 전에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 교민들을 만나서
보게 돼요. 자연히 그 당시 하와이 20세기 초 그 이민 온 분들의 그 후일담을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온 분들은 피도 많이 섞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순수 완전 그냥 조선인도 없잖아요. 있긴 있으나 대다수는 미국 본토로 갔고 하와이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혈통도 잃고 그랬지만 특히 모국어를 다 상실하여 한글말을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월이 10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몇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하와이 이민 몇 세들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내가 조선인이었어, 한국인이야 이런 의식들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사 그가 어떤 뭐 피부색이나 이런 건 여전히 한국 사람일지라도 내가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독일은 당연히 그 60년대 간호사 광부들의 집단 이주로 형성된 교민 사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호주는 베트남 전쟁 종전으로 말미암아 백호주의를 철폐하게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베트남 전쟁 그 난민들을 갖다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사실 그때 보통세에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또 뭔가 이렇게 군무원으로 갔던 이런저런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을 베트남인들이 하는 그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묻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지금은 호주의 그 이민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저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었는데 특히 일본의 그 이른바 제1교포들은 일제강점기 시대 30년 그 이전부터 뭐 이렇게 저렇게 소문이 일본에 가면 뭐가 있대, 뭐 취직도 할 수 있고 뭐 공장에도 어디 이렇게 갈 수 있고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제강점기 말기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 이민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50쪽에 들어서서 중국 조선족 문학은 다행히도 지금도 여전히 한글로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통북상성,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제중국 조선족 문학인들 중에 대표 작가로 김학철 같은 분은 거의 모든 저작이 국내에 지금 다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 50쪽 중간쯤 보면 장편소설 격정시대, 뭐 집세계의 신화, 해랑강화 만화라, 소설집, 자서전, 산문집 등 국내에 간행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연구는 그다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이제 미래창작학회에서 후학들이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이런 해외 제외 동포들의 작품들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입수해서 구해본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연변 우수 작품 선집이라는 것이었어요. 82년부터 92년까지 각종 연변에서 출간되고 있는 문예지에 실린 작품 중에서 우수 작품들만 딱 모아서 책으로 출간한 것이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족, 조선족, 우리 같은 혈통이야. 한글로 작품을 써왔어. 그런데 그 소설집에 있는 이런저런 작품을 보니까 조선족이 한국전쟁, 6.25 전쟁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소설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은 중공군 중에 다수가 조선족이었다는 거예요. 고국과 조국의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뭐 멧돼지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여기 북강도에 와가지고 내가 살게 되었지만 지금 나의 조국은 중국이야. 중국共产党을 위하여 그렇게 중공군 50만 명 인해 전술 내려오게 되는데 그 중에 다수가 바로 조선족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네들의 어떤 모토가 뭐였냐면 이게 한자가 하나 보이죠? 한미 원조입니다. 북한이 지금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미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지 라는 의미로 한미 원조라는 표현이 여기저기 보여서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조선족은 중국 사람이랑 마찬가지구나. 피만 우리 한민족이 따른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또 한 그 2000년대 초반에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그쪽으로 또 있다가 사라지고 이게 연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추구한 것은 어떤 경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이 사람만의 자신만의 새로운 서술어를 모색하는 노력으로 이 사람의 시가 이루어지고요. 이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그 연멸하는 조국 찾기 과정에서 보충항으로 구성된 보충적인 어떤 표상들인데 그것이 오히려 이 사람의 텍스트가 다른 조선 시들과 다르게 미학적 끌어갔다는 발달이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상적 공간을 좀 부실하긴 하지만 몇 가지 좀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 73쪽 보시면 미물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표상들이 왜 미학적이냐면은 공화국이 보여준 어머니, 뭐 진달래, 다시 말하면 뭐 태양 이런 것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신을 갖다 표현하는데 공화국 복시만 하더라도 자신은 수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미물이 될 수 없죠. 미물을.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을 갖다 미물, 거머리, 지렁이로 만들어버리고 저희 조선인들 갖다 아주 그 진흙 속을 갖다 기어다니는 아주 추한 표상을 만들어본다. 그것 때문에 아마 청년과 문해동과 섞일 수 없었던 그런 그 맥락이 만들어지고 생각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갖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면 그 중요한 건 김계자 씨가 말한 것처럼 그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닮으면 제일 조선인을 갖다가 지는 지렁이나 거물을 묘사하다가 나중에 그 인간이 부활합니다. 표상 자체가 지렁이에서 인간을 부활 과정을 조국을 찾는 과정으로 이 칭환을 시켜요. 이 부분 자체가 표상 체계 자체가 공화국의 일반적 문화 기술이 구성원들이 쓰는 문예동 구성원들이 쓰는 그런 표상과는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물론 이질적이라는 것 자체가 미학적 표상일 수만은 없지만 적어도 조선인 시단 속에서만 본다면 이 사람 씨는 그것만 충분히 미학적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제가 좀 더 시간이 짧아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현 단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운원 시 75쪽입니다. 브라질에 존재하는 시인인데요. 많습니다. 브라질에 아무래도 아르헨티나는 못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그 아르헨티나 한인 시인들의 혼종성 연구를 올해 한 얼마 전에 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속을 좀 시키기 위해서 같은 난민 시인 좀 직접을 연계하기 위해서 황운원을 갖다 한번 연구해봤는데요. 황운원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주목했냐면 이 양반이 그 사실 브라질 시단을 갖다가 사실상 초석을 닦은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이게 그 연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대표성이 좀 있는 연구 주제를 갖다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황운원을 갖다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2번 등단을 해요. 등단을 하고 브라질로 넘어가서 시를 쓰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이제 현대시 동인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언어 실험성이 상당히 강한 이승훈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야심차게 브라질에 가서 미학적으로 그 브라질 한인 문화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아까 이승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외국에서 가서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거의 다 고국 추억이고 향수가 아주 고리 타고난 그런 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분의 그 시로 같은 경우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지만 이분이 존재함으로써 거기 브라질 문해지 한인 문해지의 이 사람 작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학적 어떠한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제가 볼 때 대표성 있는 하나의 시인으로서 황운을 갖다 주목했고 이분의 어떤 시대기와 브라질 한인 시대의 그 대부분을 갖다 대표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쪽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해간 분들의
어떤 시세를 갖다 어느 정도는 1분 남았습니다. 짧게 되겠습니다. 예, 그 어느 정도는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가비자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브라질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표상 차원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상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표상을 갖다 좀 직접 불러오는 닐리즘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접근해 봤는데 일단은 이 사람 직접 동력이 김시종과 좀 약간 다른 이유가 브라질이라는 곳은 가고 싶어 간 거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쫓겨간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 간 거기 때문에 막상 가보니까 한국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거든요. 여기주, 제주, 페루도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향수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억압도 없고요. 따라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디아스포라로서 이제 그리고 있던 고향이라는 것 자체가 황수모가 좀 다른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닐리즘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딘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무엇인가 올바른 것이 있다라는 거 그거기는 욕망이거든요. 끊임없이 어떻게 그리워하는 대상이 특별히 없지만 무엇인가 어딘가 갖다 향하고 향수가 존재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디냐면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권태로운 어떤 감정들 왜냐하면 어떤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할 경우에 한국과 다르지 않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잘 살라고 왔는데 하루하루까지 지겨운 권태 시달리게 되는 것이 열심히 살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고향의 어떤 상투적인 어떠한 표상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 단계에서 안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상당히 기독교 문화, 다문화적인 문화인데 이 동포들의 어떤 실세계와 접목을 해서 이게 뭐냐면 어떤 천상의 본향이라든가 이쪽으로 갖다 추구하게 되죠. 근데 아르헨티나 신 같은 경우가 이제 본향을 추구하는 게 상당히 기독교적이라고 한다면 황운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교적 또한 공 같은 어떤 세계를 갖다 추구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점에서 그 닐리즘으로 완벽하게 묶일 수는 없겠지만은 공화국 문해와 한국 문해와 제1문해 물론 일본어로 쓰였지만 이 세 가지 경계를 갖다가 세 가지 부정하고 새로운 경계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질을 추구했던 김시정의 포지션과 그 다음에 황운원의 어떤 좌표, 어떤 중국의 어떤 맵들을 갖다가 지정된 중국의 맵들을 갖다 부정하면서 자신만의 어떠한 중국을 갖다 추구했던 이 두 사람의 포지션만큼은 어느 정도 닐리즘적 창작 동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일단 연구해 봤는데 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많이 부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완성해 보겠습니다. 제 발표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께서 자리하시겠습니다. 예. 최종원 선생님의 발표는 재외 거주 한인 시인들의 그 디아스포라 무의식을 일본에 거주한 김시종 시인과 브라질에 거주한 황운원 시인의 시를 중심으로 살펴주셨습니다. 그 토론을 맡아주실 선생님께서는 한남대학교 장로현 선생님이신데요. 똑바로 주시죠. 네, 한남대학교 장로현입니다. 사실 저는 이 발표자의 토론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인데 아마 한남대학교에 있어서 이렇게 발표자를 선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주로 하는 작업이 그 온라인 공간에서 창작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어떤 문화, 디지털 문화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그 중에서도 하이퍼 픽션, 하이퍼 서사 뭐 이런 작품 이런 것들을 이제 창작하고 창작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한 3, 4년 작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하이퍼 서사 작품들을 한 20여 작품 만들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공개를 하고 있고 다행히 학교에서 이제 링크 플러스 사업 같은 데서 이걸 약간 지원해줘서 이북 같은 걸로 매체 전환을 해서 교보나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에서 이미 공개된 걸 이북으로 만든다는 건 오히려 역행하는 작업이긴 하지만 워낙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떤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게 생소하기 때문에 한 단위로 딱 떨어지는 이북과 같은 것으로 이제 전환해서 중간 단계 같은 걸 좀 설정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발표의 토론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 전에 뭐 하여튼 문해창작 학회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분야 디지털 문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연구자들이나 창작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미리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발표문을 제가 먼저 읽고 이제 토론문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지금 발표자께서 제 토론문을 읽고 미리 그 토론문에 대한 그 문제들을 토론문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발표를 다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토론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발표가 코리안 디아스포라 두 시인의 시세계를 연구하면서 어떤 이데올로기적 담론이란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텍스트 미학 쪽에서 연구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이 발표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인데 그런 어떤 전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 연구를 하신 과정 속에서 일본의 김시종 시인을 일단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지역이 워낙 한국과 밀접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지금도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에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김시종 시인을 선택했을 때 과연 그러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코리안 디아스포라 시인들 중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완전히 떠나서 미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인들이 이렇게도 없나 라는 생각을 우선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먼저 지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여기서 분석 대상으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 핵심으로 자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조국에 대한 표상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에 대한 표상 이런 말 자체도 보시면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어떤 의미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구 방법이나 그 주제어로서 선정된 것들 이런 것이라는 것도 역시 김시종 시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던 것과 이런 핵심어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원래 그 연구의 전제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지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브라질과 일본이라는 두 지역으로 간 두 시인이 그 이주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에서 굉장히 다른데 이렇게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갖고 있는 두 시인이 어떤 수평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연구자께서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걸 우회해서 다른 방법을 쓰면은 두 시인의 시세계의 어떤 상동성, 그래도 상동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또 나아가서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에 접근하는 어떤 읽기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연구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결과로서 도출해낸 게 그 니힐리즘적 무의식이라는 그런 어떤 읽기 틀을 도출하셨고 이것이 패배의식이나 우울, 광기 같은 것에 휩싸여 있다는 결론을 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떤 결론으로 도출한 읽기 틀이 이 두 시인의 시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인 디아스포라 시인들의 어떤 여러 대다수 또는 뭐 여러 명의 시세계에 적용되는 것인지 좀 그 읽기 틀을 도출했다라는 건 좀 더 어떤 보편적인 틀을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시를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 제가 좀 보고 있는 건 이제 좀 세부적인 것들인데 그 분석 과정에서 분석의 어떤 정치한 그런 문제와 관련되는 것들인데 주로 이제 황 시인에 대한 분석들을 보시면 그 자발적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이 황 시인이 권태나 권태로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니힐리즘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제 이런 논의를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이주해간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런 권태나 권태로움에 여유를 느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했고 또 그 다음에 이 시 속에 나오는 한국의 가을 표상이라든지 한국의 형태적 표상들 이런 말들도 역시 권태와 권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기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연구 의도나 이런 쪽으로 맞춰가려는 뜻이 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논문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인용된 시만을 보면은 그냥 한국의 가을표상을 이렇게 시속으로 끌어들이는 건 그야말로 아주 일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권태로 연결시켜서 읽고 있는지 이런 것이 서술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보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저도 일단 그 앞에 서두 먼저 읽고 그 다음 부분 좀 요약하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주목한 것은 만주사변하고 이시아라 칸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1905년 9월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가 주체지었던 야오톤 반도를 인수하고 관동 도독부를 설치해서 병력을 주둔시킵니다. 사실 이 야오톤 반도를 그 일제가 그 소위 주차지로 삼았던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단 그 청나라를 한테 이겨서 야오톤 반도 주차지를 갔죠. 거기서 군대가 일단 들어가긴 갑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게 굉장히 그 항의를 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움직여가지고 다시 그 야오톤 반도에서 그 일본의 조차지를 회수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그 세계사에서 그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러일 전쟁은 두 번째로 이제 일본이 야오톤 반도를 먹게 되는데 이때의 상황은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굴복시킨 그러면서 그쪽에 그 관동 도독부라고 하는 병력을 설치해서 병력을 주둔시킵니다. 이 병력이 이제 관동군이거든요. 관동군의 역할은 뭐냐면 야오톤 반도 거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만철이라고 하는 좀 관점 좀 다른데 시간이 많지 않고 여기 여러분들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어떤 의도나 이런 것만 크게 설명드리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민족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제국과 식민지의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민족의 사람들이 그 밖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이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도 나가고 만주로도 나가고 CIS는 고려인들로 나가고 남미로도 나가고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을 민족을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끌어들여서 한꺼번에 사유하자, 더 넓은 어떤 사유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좀 관점을 다르게 보면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자국으로 몰려 들어오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한쪽에서 보면 이게 이산에서 뻗어져 나가는 것이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충돌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어떤 현상입니다. 이게 제국과 식민지 간에 발생하는 어떤 역학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중심지였던 경성에 살았던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문학의 어떤 특성,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 문화,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또는 페스트가 사실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그러니까 프랑스 문학의 대표작, 세계 문학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인 배경은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알제나 아니면 오랑이라는 식민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논의가 프랑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알제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또 다른 어떤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제 다나카 히데미스의 취한배라는 이 작품인데요. 1930, 식민지 시대의 경성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인과 조선인을 제외한 그 밖의 외국인은 2%가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인 아니면 조선인이었는데 3분의 2는 조선인,
3분의 1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사실 살았고 이들이 경성의 땅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보면 더 많은 땅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혀 외국인이 아니고 사실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앞선 그 발표자께서도 이제 제만 이게 조선인 문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어에 의한 조선어에 의한 창작이 금지되고 일본어로만 통합돼서 사실 문단적으로도 사실 이들이 따로 엮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어 그 어떤 문단으로 통합됐을 때 그때 사실 실체가 드러나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은 조선인 문단도 있고 일본인 문단도 경성이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드러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르 부르디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학장, 리터러리 필드를 생각할 때 그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역학관계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걸 다 끌어모아서 고려해야지 이 문학장의 어떤 그 역학관계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이게 경성으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이상 굉장히 많은 사람의 어떤 역학관계를 우리가 그동안 고려해 오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특히 뭐 경성이라는 데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일본 상인으로부터 무엇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제활동이라고 했을 때도 조선인만의 어떤 경제활동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다 마찬가지일 때 이 그 소설 텍스트조차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성 그래서 이제 말이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경성이라는 곳이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외국인들하고 그 현지인들하고 살게 되면 이게 다 뒤섞여서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이제 구역을 나눠서 살게 되는데 지금은 서울이 한강을 중심으로 위쪽은 강북, 아래는 이제 강남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당시는 훨씬 더 조그맸고 강남 아래는 아예 서울 지역이 아니었고요. 그 위쪽에 청계천을 중심으로 위쪽은 종로 위쪽은 북촌이라 그래서 조선인들만 살았고 청계천 아래쪽에 지금으로 치면 명동이나 명동이랑 을지로 쪽으로는 이제 일본인들이 사는 남촌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중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가 국어시일이 식민도시 경성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는 산책자 텍스트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의 지도를 도표를 그려보면 남촌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남촌의 입구까지만 가서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도시를 일본인 구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리지 못하는가? 근데 이게 박태원의 소설가 국어시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설이 그 일본인 구역으로 진입을 못하고 일본 사람들을 그려내지 못하고 재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문학사 중에 어떤 난점이 그동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3분의 1이 일본인이었으면 이쪽에서는 다 일본인이고 조선인이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되는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있을 건데 소설 작품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그동안에는 파놉티콘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을 때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볼 수 있지만 피지배자 입장에서는 지배자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피식민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재현할 수 없다. 이런 논의가 거의 주류를 형성했는데 제가 그 제조선 일본인 문학을 분석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제조선 일본인들의 문학에서는 조선인이나 조선인 구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려졌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지배자 입장이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조선인 구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입하더라도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 그려지거나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잘 보지 못했다. 서로가 서로를 잘 그리지 못했다. 이게 어떤 이중도시가 만들어낸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이죠. 그러니까 제조선 일본인 문학과 식민지 조선인 문학을 경성이라는 도시 시공간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놓고 그걸 살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어떤 현상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문제 제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연구가 주로 인간이나 민족이나 이런 중심의 연구였다면 제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건 이제 외국에서는 지오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지리 중심의 어떤 연구입니다. 그래서 특정 공간, 시공간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놓고 그 안에 있는 역학관계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인지 외국어로 쓰였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민지 시대 경성에 이루어졌던 이런 현상들을 살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민지 시대의 그 선교사들이나 외국인 여행가들의 어떤 기록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정작 일본인들이 남긴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일부러 외면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것도 이제 끌어당겨서 우리가 좀 연구를 확장하거나 좀 심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분석은 지금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토론하면서 얘기를 하고 예상보다 빨리 발표를 맞춰주셔서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뭐, 토론과 답변을 통해서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선대 주시원입니다. 권은 선생님 지금 생각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심상지리가 일종 유행처럼 왔다가 가긴 했지만 할 건 끝까지 하긴 해야 된다. 네, 연구할 내용이 있다면 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권은 선생님 지금 공간 중심으로 보시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저는 아주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에 대한 사고가 당연히 우리 그 조선이 쪽에서도 되어야 되지만 반대로 일본인들이 또 어떻게 경성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특히 그 일본 지식인들이 그 당대를 어떻게 읽었는가도 저는 대단히 궁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아직 그 시간적 거리감이나 아니면 그 분노와 화가 아직 덜 가라앉은 탓에 네, 혹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 때문에 또 연구가 소홀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약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진하시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 얘기를 좀 듣고자 하면서 토론을 좀 작성을 해봤고요. 선생님께서 지금 비교를 조금 해보시겠다는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결과가 지금 미리 성급하게 궁금해지는데 결과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좀 약간 느낌이 좀 없잖아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실은 이제 너무 궁금해서 이 작품이 정말 궁금해서 이제 뒤졌는데 없어요. 못 읽어봤습니다. 두서온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보니까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이 조금 있긴 한데 번역은 좀 잘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이 없네 이러면서 아쉬워하면서 이 작품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다른 작품에 조선이 나와 있는 그 감성이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 작가 또 다른 작품을 이상의 느낌도 되게 많이 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에 경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조선 그 식민지 시대 그 박태원 작품의 정면에 보면 그 일본인들 술 마시는 그 장면들이 막 나오고 해요. 네. 수련을 쭉 하면서 딱 그 입구까지 갔나? 넘어가는 그 과정에 딱 멈췄는데요. 이거는 이제 청계천 이쪽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곳을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정작 이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신 얘기 먼저 밝히셨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드린 걸로 네, 제 질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론 때문에 먼 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애매해서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다나카 히데요미스라는 이 작가는 36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사실 자살을 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한 15년 정도 문단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그 경성에 머물렀고 경성을 배경으로 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래서 이제 제조선 일본인 문학을 좀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경성 텍스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당시 문인들이 꼭 소설이라고 부를
만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뭐 르포라든지 아니면 뭐 수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경성을 배경으로 한 텍스트들을 많이 남겨서 이제 경성 텍스트라고 붙였고, 그런 식으로 붙였을 때, 그러니까 산문의 형태의 문예물이죠. 이런 문예물은 한 지금 번역돼서 모인 작품이 한 140여 편 정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우리가 지금 디아스포라 연구하는 것 이상 그 정도로 분석할 어떤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여러 작품 중에서 경성을 배경으로 해서 가장 좀 정밀한 경성 재현이 나타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경성을 배경으로 한 7, 8편 정도의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특히 3편 정도는 이 작품을 포함해서 경성이 굉장히 정밀하게 나오고, 어떤 그 이중도시를 이제 건너가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분석은 아니고 그 99페이지를 보면 여기가 이제 남초인데요. 이게 남산을 중심으로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정확하게 오늘날 어딘지 이런 게 잘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경성신사 이런 건 남산 중심에 있었는데 이렇게 사라졌고, 조선은행이 이제 한국은행 박물관이 있는 지점입니다. 이제 본점이 이제 명동 쪽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소설가 국어실이 종로에서 이렇게 동대문 거쳐서 쭉 나오다가 조선은행 앞까지 왔다가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 거쳤다가 이제 사라지고, 정멸도 언급이 되다가 이제 본점 안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다. 이 정도로 나오고, 이게 그 풍경묘상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일본인들 술 마시는 장면 약간 나오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살짝 건들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이 작품을 여기 남초를 묘사할 때, 그러니까 조선은행하고 본점은 여기 창업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정은 이제 유곽지대 유흥가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장춘당하고 박문산, 이게 박문산은 이제 육도 히로부미를 기리는 어떤 절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공간. 그 다음에 경성신사는 이게 종교적인 일본의 신을 섬기면서 이 경성이라는 공간 자체가 일본인이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본 신을 데려오는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의례가 강한 어떤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옥정은 그 일본인들이 모여 살았던 주택지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촌의 구역구역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다 순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소설이 나오고, 이것이 당시에 실제로 일본인들이 식민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들러서 경성을 순례하는 그 코스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소설은 한국 그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리지 못한 것을 재현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북촌으로 넘어갔을 때는 거의 공간 지표가 거의 나오지 않고 굉장히 그냥 위험하고 또 뭐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고 공격당할 것 같고, 실제로도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 공간이 아닌 곳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그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두루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이게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업무를 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한 3부, 2부. 네. 그 심리가 되게 궁금한 게, 일본인 작가들이 지식인이잖아요. 그러면 당시 그 제국주의나 반정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무례파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무례파? 무례배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삶이 그렇게 평탄치 않고 일찌감치 또 자살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혹시 그런 어떤 지식인의 의식, 경성을 바라보는 시민자로서의 의식,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혹시 먼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나카 히데미스는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인물이어서 실질적으로 살았을 때는 조선 국민문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국민문학이 뭐냐면 조선인들도 일본어로 창작을 해야 되고 뿌리 깊이 일본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걸 강요해서 아까 나왔던 그 이석훈이나 그 노천명이나 이렇게 일본어로
개명도 하고 창시 개명도 하고 일본어도 창작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이석훈도 나오고 노천명도 나오고 최재서도 또 2009년부터 본의 아니게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절위원회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무총리사나 연구윤리 평가단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전제처럼 말씀드립니다만 저작권은 주로 이제 법적인 개념이라서 거기에는 이제 처벌이라든가 구제 이런 민사니 형사니 이런 용어들이 이제 따라다니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학습윤리 연구윤리는 말 그대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측면을 다루는 거라서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표절이라는 개념과 저작권 침해라는 개념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오늘은 주로 표절을 중심으로 한 윤리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예 창작을 스스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상에서부터 실제 창작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이는 이제 문예 창작 이론과 실제에 관한 교수 학습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런 이제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경우 말고도 스스로 독학 및 습작의 방식으로 학습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든 누군가의 작품 또는 이론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예 창작 분야의 특성에 입각해서 그것의 학습윤리와 연구윤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예 창작 학습과 교육 및 연구 과정에서 어떤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배경 부분인데요. 먼저 학습윤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습윤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표절이 있죠. 표절. 남의 걸 베끼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그래서 저작물, 도둑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조와 변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윤리와 겹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과제물 구매 및 양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과제물 파는 사이트가 아주 성황리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의 논문이라든가 제가 쓴 서평 이런 것들이 수백 개가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어떤 답변이 돌아왔냐면, 우리가 당신이 저작권자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거를 입증해서 와라, 이따위 소리를 해서 제가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이트, 잘못된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다면 그들이 진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들부터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제가 그걸 밝히려면 제가 돈을 주고 그걸 다 다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복 제출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드물기는 하지만 과목이 다르면은요, 표지만 바꿔서 과제물을 중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고요. 다섯 번째,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 행위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팀 활동할 때. 그 밖에 대리 출석, 무단조퇴, 시험 부정행위 이런 게 있고요. 이처럼 학문을 탐구할 때 요청되는 윤리는 교사라든가 교수 등 학자를 비롯해서 대학원에 다니는 전문 연구자나 초, 중,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히 대학생 이하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학습윤리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윤리는 다시 정의를 하자면 초, 중,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학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로서 수강 및 출석, 과제물 작성 및 제출, 시험 등 모든 학습 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 이상에게 요구되는 연구윤리가 있습니다.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교육부에서 제정한 이제 교육부 훈령이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나 연구기관이요. 그리고 이것을 제정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연구 부정 행위를 중심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위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물론 이것은 문학작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학작품은 위조를 잘해야죠. 그 다음에 변조가 있습니다.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인문사회과학 논문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원했던 결과가 도출되는 설문조사가 아닌 경우 보통 답변율을 좀 조정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큰 학회에서는 또 좀 이름 있는 학회지에서는 그러한 논문이 실릴 때 이제 로데이터, 원자료를 같이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죠. 세 번째 이제 일반적인 연구 부정행위라고 하는 표절이 있습니다.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인데요. 남의 저작물을 가져다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만 표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요. 출처는 다 밝혔지만 주종관계에서 벗어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작성한 부분이 주가 돼야 되는데 남의 것이 주가 되고 내 것은 사족에 불과한 경우도 이제 표절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보통 저작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은이, 두 번째 역근이, 세 번째 옮긴이가 있죠. 그런데 지음이라고 해놓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역금인 경우, 그죠? 그럼 이것은 표절이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기여가 없는데도 그런 사람을 이제 예우라는 차원에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근데 이 부당한 저자 표시는 사실 제3자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부 고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옆에 계신 분께 잘해드리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연구자들끼리 상호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에서 이 일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 다음에 공동연구를 해야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요. 다섯 번째, 부당한 중복게재입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인 곳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표절이라고 해요. 자기표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표절은 매우 모순된 용어다. 왜냐하면 표절은 훔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거를 훔친 것은 절대로 죄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자기표절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또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일간지에 칼럼을 썼어요. 그거를 어느 날 다른 논문을 쓰면서 이제 가져다 쓸 때 출처를 밝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칼럼은 제가 연구 성과로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중복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물론 남의 칼럼이라면 당연히 출처를 밝혀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저는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연구의 훈령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많은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앞에 저작물과 뒤에 저작, 특히 연구물인 경우, 연구의 연속성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요.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단연차 과제일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다 잘못된 걸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행연구 고찰이라든가 이론적인 배경 부분은 연구가 개시될 때마다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복적으로 나와도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됐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예를 들면 카피킬러 같은 이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돌렸을 때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왔다고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분이 유사한지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학문 발전을 위해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가 있고요.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이제 벗어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윤리와 연구윤리는 문예 창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먼저 학습윤리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읽어라. 그죠? 많이 읽고 많이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모방, 모작 이런 것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학습윤리라는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습작이라는 과정에 주목을 하자는 건데요. 제도권 교육에서든 독학의 과정에서든 습작 시기를 거치지 않고 문단에 이름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의 작품을 많이 읽고 때로는 모방하고 자기식으로 고쳐보는 과정, 보통 이제 습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문예 창작, 곧 글쓰기를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어떤 분이, 물론 이제 출처는 제가 밝혀놨습니다만 나중에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즉 써보는 것 외에, 그러니까 남의 거를 베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게 포함을 해서 써보는 것 외에 더 좋은 창작 방법은 없다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글쓰기 학습법은 따라서 다른 작가의 글을 많이 읽고 모방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는, 그래야만 비로소 자기만의 세계를 문학적으로 구축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제 저는 읽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학습 과정에서 윤리를 준수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될 그 단어는, 키워드는 저는 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용, 이용이 아니고 인용이죠. 그러니까 끌어다 쓰는 건데요. 이런 거를 할 때는 항상 이제 출처를 밝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인용은 크게 보아서요, 권위의 원천 제시 그리고 검증의 편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증이라든가 보충을 위해서 인용이 이제 허용된다는 뜻인데요. 적극적인 것, 즉 표절 회피, 면책을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처를 밝혀놓으면 나중에 표절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출처 표시에 유의하라고 좀 자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작권법에서 이 출처 명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출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것을 어기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용해서 연구 논문 등 학술 저작물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 다른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제 각주라든가 미주, 후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정확한 출처를 표시해 주는 것이 도리라는 것. 이 같은 준칙은 학습 과정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윤리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문예창작 분야에서는 가장 흔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될 겁니다. 근데 표절은 단순한 게 아니고 몇 가지로 또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표절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불편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조경란이라는 작가께서 혀라는 작품을 썼을 때 그 주의란이라는 이제 또 다른 작가의 혀라는 작품과 이제 대비가 돼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고, 그것은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가장 이제 심각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봤어요. 저는 물론 이제 작가께서는 절대로 그런 작품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만 좀 지켜줬었더라면, 만약에 봤다면, 그죠? 나는 이번 작품의 영감을 뭐 다른 작가의 또 다른 동명 제목에서 보고 가져왔다라는 것만 알려줬어도 아마 서로 그렇게 상처를 입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이디어는 사실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에서는요. 그러나 윤리에서는 아이디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가장 흔한 텍스트 표절이 있고요. 세 번째 모자이크 표절 아시죠? 여기저기서 조금씩 가져오는 거, 뭐 혼성 모방이라고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왜곡. 이거는 이제 인용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맥락을 살펴서 그 뜻이 정말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부분과 어울리는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본래 원자료에서 이제 뜻하는 바와는 다른 내용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왜곡시키는 행위도 이제 연구윤리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작윤리를 그래서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작물의 모방성과
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패러디인데요. 패러디라는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결국 표절은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본떠서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과는 구별됩니다. 또 패러디도 다른 사람의 저작을 차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풍자적, 해학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표절과 완전히 분리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담아 특정한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한 오마주 역시 표절과 구별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혼성 모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성 모방이라고 주장하지만 거기에 거론된 다른 작가들은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창작윤리란 뭐냐? 학습윤리와 연구윤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거고, 그래서 개념화하면 창작윤리란 학습자로서 지켜야 할 학습윤리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포함해서 문학작품 등을 창작하는 예술가들이 창작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뜻한다라고 했고요. 결론적으로 모방, 패러디, 오마주, 샘플링 등의 용어와 표절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을 밝혔느냐 아니면 무시했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처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표절로 합니다. 아까 정기총회 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좋은 우수한 성적을 받고 계속 등재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좋은 논문을 투고해 주셨고 또 여기 계시는 편집위원 선생님들이나 심사를 맡아준 선생님들께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연구윤리 그 규정이 개정된 사항인데요. 자료집에 보시면 페이지 113쪽부터 저희가 그 연구윤리 규정이나 아니면 논문 작성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장에 보시면 저희가 부정행위자와 부정제소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좀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징계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투고하실 때 이 작성 지침에서 요약문 작성 분량을 저희가 확정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한 몇 회 정도는 이 작성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지난호부터 저희가 이 국문 요약문 영문초록 250에서 350 단어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논문을 투고하실 때 꼭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제어 같은 경우에는요, 한글 영문 5개 이상 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간혹 국문 다음에 영문 이렇게 가로쳐서 표시를 해서 논문을 투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논문 투고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나누어서 5개를 저희가 넣어야 하기 때문에 원문뿐만 아니라 투고 단계에서도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 투고 시에는 작성 지침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논문 투고 단계에서 연구윤리 규정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서명하실 때에는 꼭 스캔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적인 활용에 한해서는 저작권 위임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신규 기능인데 이 제임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제임스를 보시면 저작권 동의 확인서에 이렇게 저희가 올려놓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양식에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기 소속 직위 성명을 이제 기입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반드시 서명란에 사인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서명을 하시고 스캔한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실은 10월 31일 날이 논문 접수 마감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12월 31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3번 중에서 마지막으로 발간이 되는데 논문 투고가 연장이 돼서 오늘까지가 이제 접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준비되신 논문이 있으시다면 오늘까지 좀 지켜서 투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이제 그 연구윤리가 강화되면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임스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고자 제출 화면을 보시면 논문을 투고하실 때 저렇게 원문 파일을 올리시도록 되어 있고요. 그 원문 파일을 올리신 다음에 여기 논문 유사도 검사라고 하는
그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다음 화면은 이제 KCI 연구재단에서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하는 기능인데요. 파일 업로드에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유사도 검사라고 하는 그 기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종합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도가 92%로 되는데 제가 이미 학회지에서 발표한 논문이기 때문에 그 유사도가 92%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 종합 결과 그 다운로드를 꼭 받으시면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지 마시고 이제 좀 세심한 선생님들께서는 성명까지 기입을 해주시는데요. 성명은 기입하지 마시고 이 내용 그대로 다시 여기에 탑재를 요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